당신이 훔친 거 아니야? 남편이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저를 도둑 취급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옥선, 92의 생을 마감하신 그날까지 저 박순자는 단 하루도 불효한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죽 끓이고 약 챙기고 목욕시키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40년이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죠. 엄마 재산? 어차피 우리 거 아니야. 동생들이랑 나눠 가질 거야.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순자의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다 오래된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비닐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통장 3권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 예금주 박순자. 제 이름이었습니다. 잔액은 10억 500만 원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 통장도 박순자 10억 2천만 원. 세 번째 통장도 박순자 10억 3천만 원. 총 30억이 넘는 돈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 박진수가 들어왔습니다. 진수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뭐 찾았어? 순자는 재빨리 통장을 품에 감췄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수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뭔데 숨겨? 보여봐. 순자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수가 순자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그게 뭔데? 실랑이 끝에 통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진수가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진수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넘겼습니다. 예금주 박순자? 10억? 이게 진짜야? 순자가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몰라요. 방금 찾았어요. 진수가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엄마가 당신 명의로 숨겨둔 거였어. 우리가 부자야, 부자. 순자는 이상했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을까요? 왜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진수가 비틀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동생들한테 말하면 안 돼. 이건 우리 거야. 엄마가 당신 명의로 해놨다고.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어머니 돈이에요. 가족들과 나눠야죠. 진수가 순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미쳤어? 40년 고생한 게 당신인데 왜 나눠? 당신 명의잖아. 순자는 남편의 눈에서 처음 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탐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우이 박미선이 찾아왔습니다. 미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언니, 엄마 통장 있으면 내놔요. 유산은 공평하게 나눠야죠. 순자가 당황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미선이 냉소를 흘렸습니다. 오빠한테 다 들었어요. 언니 명의 통장? 그거 엄마가 착각하신 거예요. 엄마 치매 있으셨잖아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신이 멀쩡하셨어요. 미선이 비웃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엄마가 왜 며느리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요? 말이 돼요? 순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왜였을까요? 그날 오후 집에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정이었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소장, 피고 박순자,
원고 박진수, 박미선, 박민호. 청구 취지, 예금 반환 청구. 가족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며느리 자격으로 40년을 살았는데 도둑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에 홀로 앉아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왜 제 이름이었을까요? 왜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순자는 문득 서랍장 깊숙한 곳을 다시 뒤졌습니다. 그곳에 봉인된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겉봉에 적힌 글씨. 박순자에게 2025년 1월 1일 뜯을 것.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 안에 모든 답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열렸습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 박순자 씨는 고인의 치매를 이용해 본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횡령입니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통장을 만든 적도 없고 시어머니께서 직접 하신 겁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기일까지 피고는 통장 개설 경위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순자는 법정을 나서며 무너졌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2028년 1월 1일. 아직 석 달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 있을까요? 가족은 이미 등을 돌렸고 세상은 저를 도둑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시어머니, 이 안에 뭐가 있는 건가요? 왜 제 이름이었나요? 제가 뭘 해야 하나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편지를 뜯지 않기로, 시어머니가 정하신 그날까지 끝까지 기다리기로, 그리고 그 전까지 혼자 힘으로 싸워보기로. 40년을 버텼는데 석 달 못 버틸까요? 순자는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을 나선 순자는 막막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통장을 만들었다는 증거. 그래야 가족들의 고소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통장을 만든 은행부터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 강남지점. 순자가 창구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통장이 언제 만들어진 건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잠시만요. 개설일이 2015년 3월 20일이네요. 순자가 재빨리 물었습니다. 그때 누가 만들었는지 기록이 있나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시어머니께서 직접 오셔서 만드신 건데.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0년 전 기록이라 당시 담당 직원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순자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저 지금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황이에요.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10분 후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지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손님 개인정보라 함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법원 영장 가져오시면 협조하겠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동네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변호사 이정민이 통장을 살펴봤습니다. 정민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통장들 입금 내역 좀 보여주세요. 순자가 통장을 펼쳤습니다. 정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거 매달 50만 원씩 10년간 꾸준히 입금됐네요. 그런데 입금자가 전부 익명이에요. 순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익명이요? 정민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0년이면 120개월 50만 원씩이면 6천만 원. 근데 잔액이 10억이 넘는다는 건
원금이 따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모으셨을까요? 정민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통장은 단순한 예금 통장이 아닙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어르신 명의로 돈을 모아온 거예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 예금주가 어르신이니 어르신 거 맞습니다. 다만 상대편이 치매를 근거로 무효를 주장할 겁니다. 순자는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가 없으셨어요. 정민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병원 기록이 필요합니다. 돌아가시기 전 진료 기록 떼오세요. 다음 날 순자는 시어머니가 다니던 서울 대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 기록을 발급받았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지기능 정상, 치매 소견 없음, 정기검진 결과 양호. 마지막 진료일은 사망 한 달 전이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정신이 멀쩡하셨어요. 그렇다면 통장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진수가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진수가 비틀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변호사 만나고 다닌다며? 돈 받을 생각하지 마. 그건 우리 엄마 돈이야.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명의로 만드셨어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진수가 순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유? 치매 걸려서 착각한 거지. 당신이 꼬드긴 거 아니야? 순자가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저 한 번도 시어머니께 돈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진수가 비웃었습니다. 40년 개처럼 살더니 이제 주인 행세하려고? 꼴 좋네. 순자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우이 미선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남동생 민호도 함께였습니다. 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우리 합의합시다. 통장 30억, 3등분해서 각자 10억씩 가져가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미선이 냉소를 흘렸습니다. 그럼 뭐예요? 혼자 다 먹을 거예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제 명의로 하셨는지 알아야 해요. 그전엔 아무것도 못해요.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형수님, 현실 보세요. 법정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변호사 누군지 알아요? 미선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 대표 변호사 최강민. 순자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벌 전문 변호사, 승소율 98%. 미선이 비웃었습니다. 형수님 같은 무식한 할망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지 않겠다고. 그날 오후 순자는 다시 변호사 정민을 찾아갔습니다. 정민이 진료 기록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치매 주장은 반박할 수 있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하나요? 정민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은행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통장 개설 당시 누가 직접 왔는지, CCTV는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행에서 영장 없으면 안 준대요. 정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영장을 받아야죠. 제가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 해드릴게요. 순자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 증거 보전 결정이 나왔습니다. 순자와 정민은 함께 은행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점장이 마지못해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2015년 3월 20일 개설 당시 담당 직원은 퇴사했습니다.
CCTV도 보관 기간이 지나 삭제됐고요. 순자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정민이 재빨리 물었습니다. 그럼 개설 신청서는요? 서명이 남아있을 텐데요. 지점장이 파일을 뒤적였습니다. 잠시만요. 아, 여기 있네요. 신청서가 나왔습니다. 예금줄 안에 박순자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서명이 있었습니다. 순자가 그 서명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정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필적 감정 맡기면 됩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쓰신 게 증명되면 통장은 어르신 거예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정말 왜 이러신 거예요? 그날 밤 순자는 집에서 봉인된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박순자에게 2025년 1월 1일 뜯을 것. 아직 2달 반이 남았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시어머니, 이 안에 답이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돈을 받아야 하는지, 왜 제 이름이어야 했는지. 순자는 편지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날까지 제 힘으로 싸우겠습니다. 다음 날 법원에 필적 감정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상대편 변호사 최강민이 코웃음 쳤습니다. 필적 감정? 그게 뭐가 중요해요? 치매 환자가 착각해서 며느리 이름 쓴 거죠. 정민이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진료 기록상 치매 소견이 없습니다. 최강민이 비웃었습니다. 병원 기록이 뭐가 중요해요? 90이 넘은 노인이 정상일 리 없잖아요. 정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최강민이 냉소를 흘렸습니다. 좋아요. 법정에서 봅시다. 근데 변호사님, 이거 지면 의뢰인이 뭘로 변호사비 낼지 궁금하네요. 정민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이렇게 외롭고 무서운 걸까요? 가족은 적이 되었고 세상은 차갑고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순자는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사진 속 시어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미소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며칠 후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 사무관이 서류를 낭독했습니다. 감정 결과 신청서의 서명은 고인 박옥선의 필적과 98% 일치합니다. 순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민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상대편 변호사 최강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고인이 직접 통장을 개설했다고 봐야겠습니다. 원고 측 반박 자료 있습니까? 최강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필적이 일치한다고 해서 통장 개설이 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인은 당시 90이 넘은 고령이었고 판사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진료 기록에 치매 소견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기일까지 원고 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을 나서며 정민이 순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잘하셨어요. 이제 승기가 우리 쪽으로 넘어왔어요. 순자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제 이름이어야 했을까요? 순자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이 돈을 주고 싶어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는 편지 속에 있다는 것. 필적 감정 결과가 나온 다음 날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과거를 파헤쳐야 한다고. 30억이 어디서 왔는지, 왜 제 명의였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순자는 시어머니가 평생 보관하던 낡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흑백 사진, 빛바랜 컬러 사진,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 순자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그중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70년대로 보이는 사진. 시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큰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명동 금은방 옥선당. 순자는 숨이 멎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게를 하셨다고요? 순자는 다음날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사진 속 건물을 찾아 거리를 헤맸습니다. 하지만 50년 전 풍경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순자가 오래된 약국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뭘 찾으세요? 순자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혹시 여기 금은방 옥선당이라고 기억하세요? 할머니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 옥선당. 기억하죠. 70년대엔 명동에서 제일 잘 나가던 금은방이었어요. 순자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주인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옥선 사장님이었죠. 참 대단한 분이셨어요. 여자 혼자 사업하던 시절이었는데 명동 상권을 쥐락펴락 하셨다니까요. 순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큰 사업을 하셨다고요?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80년대 초에 갑자기 가게 문 닫으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가게 지금은 어디 있나요?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빌딩 자리요. 지금은 화장품 가게가 들어섰지만 옛날엔 옥선당이었어요. 순자는 그 빌딩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40년 전 이곳에서 사업을 하셨다니. 그럼 30억은 그때 번 돈이었을까요? 순자는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구청 등기소를 찾았습니다. 80년대 초 명동 일대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명동 2가 12번지, 소유자 박옥선, 취득일 1978년 5월. 시어머니는 건물주였습니다. 그리고 82년 건물이 매각됐습니다. 매각 금액은 5억 원.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순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제 명의 통장을 만드신 건가요? 순자는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명동 상인회, 오래된 금은방 조합, 70년대 사업자 명부. 하나씩 추적하자 시어머니의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25에 금은방을 차렸습니다. 당시엔 여자가 사업하는 게 쉽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해냈습니다. 10년 만에 명동 최고의 금은방 사장이 됐습니다. 순자는 옛 동료를 수소문했습니다. 70대 후반의 한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회상했습니다. 옥선 사장님은 정말 대단했어요. 남자들도 함부로 못했죠. 근데 82년에 갑자기 모든 걸 정리하셨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왜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가게 문 닫고 건물 팔고 사라지셨어요. 소문엔 큰 빚이 생겼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큰 돈을 벌었는데 왜 갑자기 정리하셨을까요? 그날 밤 순자는 집에 돌아와 다시 상자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82년 3월 5일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다.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그 아이를 위해서. 순자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아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순자는 일기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날 내가 죽을 뻔했을 때 그 아이가 나를 구했다. 20도 안 된 어린 며느리가 제 목숨을 걸고 나를 살렸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회상 1982년 2월. 순자는 21살에 시집을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고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묵묵히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말했습니다. 수술비가 300만 원입니다. 지금 바로 해야 살 수 있습니다. 당시 300만 원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망설였습니다. 그 돈이 어디 있어? 엄마 나이도 많은데. 순자는 그날 자신의 전 재산을 꺼냈습니다. 친정에서 모아온 200만 원. 결혼 예물로 받은 금반지를 전당포에 맡겨 1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300만 원을 만들어 수술비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순자는 그날을 잊고 있었습니다. 43년이 지나 잊혀진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일기는 계속됐습니다. 그 아이는 제 전 재산을 털어 나를 살렸다. 21살 새댁이 시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미래를 포기했다. 나는 평생 이 은혜를 갚아야 한다.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일기는 그 뒤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결심했다. 내 모든 재산을 그 아이에게 주기로. 하지만 내 자식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비밀로 하기로 했다. 1982년 3월 명동 건물을 팔았다. 5억. 그 돈으로 순자 명의 통장을 만들었다. 매달 이자를 붙여 입금하고 있다. 40년 후면 30억이 될 것이다. 순자야, 이 돈은 내 거다. 내가 나를 살렸듯 이 돈이 너를 살릴 것이다. 순자는 더 이상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변호사 정민을 찾아갔습니다. 정민에게 일기장을 보여줬습니다. 정민이 일기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르신, 이게 결정적 증거예요. 시어머니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증여한 거예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걸 법정에 제출하면 이길 수 있나요?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건 단순한 예금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그리고 증여의 이유도 명확해요. 순자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일기를 공개하면 가족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날 저녁 남편 진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순자가 일기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진수가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진수가 일기장을 내던졌습니다. 거짓말이야. 엄마가 이런 일기를 쓸 리 없어.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필적 감정 맡겨볼까요? 진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어요. 당신들보다 더. 진수가 순자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가족을 적으로 만들 거야?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적으로 만든 건 당신들이에요. 저는 그저 시어머니의 뜻을 따를 뿐이에요.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시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왜 제 이름이었는지.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평생 기억하고 계셨네요. 순자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시어머니, 약속드릴게요. 이 돈 헛되이 쓰지 않을게요. 시어머니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쓸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자는 그 바람 속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잘했다, 순자야. 일기장이 증거로 제출된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남편 진수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진수가 동생들을 급히 불러 모았습니다. 셋은 카페에 모여 앉았습니다. 미선이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이러다 정말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민호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엄마가 형수한테 30억을 준다고? 미쳤나? 진수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일기장이 진짜면 우린 끝이야. 미선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진짜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정에서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죠. 민호가 눈을 빛냈습니다. 누나 말이 맞아. 우리도 변호사한테 맡기자. 최강민 변호사, 재벌들 변호해주는 그 사람. 진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변호사비가 얼마인데? 미선이 냉소를 흘렸습니다. 30억 걸렸는데 변호사비가 뭐가 중요해요? 일단 이기고 봐야죠. 다음 날 셋은 법무법인 대안을 찾아갔습니다. 고층 빌딩 30층, 넓은 회의실. 변호사 최강민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일기장이 문제라고요? 간단합니다. 위조 의혹을 제기하면 돼요. 진수가 당황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필적 감정 나오면 최강민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필적이 맞아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작성 시점이죠. 치매 걸린 후에 쓴 일기라면 효력이 없어요. 미선이 눈을 빛냈습니다. 그럼 엄마가 치매였다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네요? 최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해요. 의사 한 명만 증인으로 세우면 됩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근데 병원 기록엔 치매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최강민이 비웃었습니다. 병원 기록이 전부는 아니죠. 가정에 한 명 섭외하면 됩니다. 제가 아는 의사 있어요. 셋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후 법정에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김대수. 김대수가 증언했습니다. 고인 박옥선 씨는 80대 중반부터 경도인지 장애를 보였습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상담한 기록이 있습니다. 순자의 변호사 정민이 반박했습니다. 공식 진료 기록은 없지 않습니까? 김대수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의 요청으로 비공식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신이 멀쩡하셨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거짓말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고인이 일기를 쓸 당시에도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보십니까? 김대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80대 후반의 노인이 40년 전 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정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추측에 불과합니다.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해 기각. 증인의 전문적 소견입니다. 순자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정민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아직 편지가 있어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지는 1월 1일까지 못 열어요. 시어머니와의 약속이에요. 정민이 답답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이대로 가면 질 수도 있어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상관없어요. 약속은 지킬 거예요. 정민은 순자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존중했습니다. 그날 밤 진수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순자를 보자 비웃었습니다. 어때, 법정 분위기?
우리가 이길 것 같지? 순자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순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지금이라도 합의해. 3등분 하자고. 순자가 진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전 당신하고 합의할 것 없어요. 진수가 분노로 떨었습니다. 좋아, 끝까지 가보자. 근데 알아둬. 넌 이길 수 없어. 우린 전문 변호사가 있고 증인도 있어. 넌 뭐가 있어? 낡은 일기장 하나?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진실이 있어요. 진수가 비웃었습니다. 진실? 법정에선 증거가 이기는 거야. 진실 따윈 아무 소용없어. 다음 날 순자는 다시 시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순자는 가방에서 봉인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이거 지금 열어도 될까요? 약속은 깨는 건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약속은 지켜야죠. 시어머니가 정하신 날까지 기다릴게요. 순자는 편지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변호사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정민이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어르신, 시어머니를 잘 아는 증인을 찾아보세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신이 멀쩡했다는 걸 증언해 줄 사람. 순자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를 잘 아는 사람. 다음 날 순자는 시어머니의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 이준호 교수. 이준호가 순자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순자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제가 증인으로 나서죠. 박옥선 어르신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인지기능이 정상이셨어요.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진실은 밝혀져야죠. 일주일 후 법정에 이준호 교수가 증인으로 섰습니다. 이준호가 단호하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고인을 10년간 진료했습니다. 마지막 진료일은 사망 한 달 전이었고 당시 인지기능 검사 결과 정상이었습니다. 상대편 변호사 최강민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가족들은 집에서 고인이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증언합니다. 이준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의 주관적 판단보다 의학적 검사가 더 신뢰할 만합니다. 최강민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은 고인이 40년 전 일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장기 기억은 치매 환자도 잘 보존되는 영역입니다. 하물며 정상인이라면 더욱 가능하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두 전문가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추가 심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기일은 한 달 후로 잡겠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 후면 12월. 편지를 열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정민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한 달 후면 편지 여는 날이죠?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월 1일이요. 정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법정에서 편지를 공개하는 게 어떨까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죠. 시어머니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그날 밤 순자는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직 한 달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1월 1일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아침부터 눈이 내렸습니다. 순자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편지를 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법정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법원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가족들. 남편 진수와 시누이 미선, 민호가 멀리서 순자를 노려봤습니다. 순자는 가방 속 편지를 만졌습니다. 떨렸습니다. 이 편지 안에 뭐가 있을까요?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변론입니다. 양측 최종 의견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편 변호사 최강민이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이 사건은 명백합니다. 고인은 치매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며느리에게 재산을 넘긴 것입니다. 이는 무효입니다. 변호사 정민이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고인은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고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증여했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피고 측 추가 증거가 있습니까?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판사님. 오늘 제출할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정민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봉인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기신 편지입니다. 오늘 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그게 뭔데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판사가 진수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피고, 편지를 개봉하고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인을 뜯었습니다. 43년간 봉인되어 있던 편지.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가 또렷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순자에게. 순자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지금 힘든 싸움을 하고 있겠지.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내가 살아서 직접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구나.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982년 2월 15일, 그날을 기억하니? 내가 쓰러진 날. 병원에서 수술비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지.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순자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회상 1982년 2월 15일. 병원 복도.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수술비는 300만 원입니다. 남편 진수가 망설였습니다. 3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21살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낼게요. 진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디서? 순자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친정에서 모아온 돈이요. 그리고 결혼 예물 금반지, 이거 전당포에 맡기면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 박옥선이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편지가 이어졌습니다. 순자야, 그날 내가 나를 살렸다. 21살 새댁이 재전 재산과 결혼 예물까지 털어서 시어머니를 살렸어. 나는 그날 깨달았다. 이 며느리는 진짜 가족이구나. 내 자식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구나. 진수와 미선,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다. 내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기로. 넌 그럴 자격이 있어. 1982년 3월 나는 명동 금은방과 건물을 모두 팔았다. 5억 원.
그 돈으로 4명의 통장을 만들고 40년간 매달 이자를 붙여 입금했어.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읽었습니다. 순자야, 이 돈은 내 거다. 내가 나를 살린 대가야. 아니, 대가라는 말은 맞지 않구나. 이건 내가 너에게 주고 싶었던 사랑이야.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편지가 핵심으로 향했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이 말을 전한다. 진수가 긴장한 표정으로 앞으로 기댔습니다. 진수야, 미선아, 민호야. 너희는 내 자식이다. 사랑한다. 하지만 너희는 한 번도 내게 희생한 적이 없어. 세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수야, 내가 쓰러졌을 때 넌 수술비가 아까워 망설였지. 미선아, 넌 내가 아플 때 한 번도 병문안 오지 않았어. 민호야, 넌 내 생일도 기억하지 못했지. 하지만 순자는 달랐어. 순자는 40년간 단 하루도 나를 버리지 않았어. 새벽 5시에 일어나 내 죽을 끓이고 밤새 내 기저귀를 갈아주고 명절에도 쉬지 않고 나를 돌봤어. 순자는 더 이상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다. 내 재산은 순자에게 간다. 너희가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이건 내 마지막 권리야. 편지가 마지막 문단으로 향했습니다. 순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너는 지금 외롭고 힘들 거야. 가족들이 등을 돌렸을 거야. 세상이 너를 욕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기억해라. 넌 잘못한 게 없어. 넌 그저 사랑했을 뿐이야.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라. 내가 꿈꿨던 삶을 살아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한다, 순자야. 다음 생에 또 만나자. 그때는 내가 내 며느리가 될게. 1982년 3월 15일 박옥선. 순자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법정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판사도 변호사들도 방청객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진수가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미선이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상대편 변호사 최강민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판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퇴정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진수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수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그랬어? 그날, 전 재산을 털어서 엄마를 살렸어? 순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가족이니까. 진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뭘 한 거야? 당신한테.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판사가 복귀했습니다. 법정이 다시 정숙해졌습니다.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이 법원은 피고 박순자에게 전액 승소 판결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고인 박옥선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피고에게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합니다. 망치가 내려왔습니다. 또 순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변호사 정민이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이겼어요. 이겼어요. 순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3년 만에 진실이 인정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자를 기자들이 에워쌌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어떤 기분이세요? 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미안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미안하십니까?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날을 잊고 있어서요. 시어머니는 평생 기억하셨는데 전 잊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시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 이겼어요. 시어머니 뜻대로 됐어요.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시어머니, 사랑해요. 다음 생에 또 만나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순자는 그 눈 속에서 시어머니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판결이 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이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짐을 싸는데 남편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진수는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나가는 거야? 순자가 짐을 싸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미 새 아파트 계약했어요. 진수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순자가 손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진수 씨, 처음으로 남편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진수가 움찔했습니다. 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당신 아내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순자가 웃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당신은 저를 도둑 취급했어요. 법정에 세웠어요. 그게 가족이 할 짓인가요?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짐을 챙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전 재산을 털어서 살렸어요. 당신은 뭘 했죠? 진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수술비가 아까워 망설였죠. 그게 당신이에요, 진수 씨. 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순자가 진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용서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시작은 못해요. 진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안 돼?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요. 당신한테도 제게도. 순자는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진수가 뒤따라왔습니다. 제발 가지 마. 내가 잘못했어. 다 내가 잘못했어. 순자가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진수 씨, 제발 존엄하게 끝냅시다. 이게 마지막 부탁이에요. 순자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진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신우이 미선이 순자의 새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순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미선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이사 왔다면서요? 집 한번 보려고. 순자가 문을 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미선이 당황했습니다. 그냥 언니 보고 싶어서. 순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법정에서 저를 도둑이라고 할 때는 안 그러셨으면서요. 미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니, 그건 오빠랑 변호사가. 순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미선 씨도 똑같이 원했잖아요. 제 돈을. 미선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알아요. 시어머니 병원비, 장례비 전부 제가 냈죠. 그동안 시댁 식구들은 뭘 했나요? 미선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순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신 뒤에 재산만 챙기러 오셨죠. 그게 가족이에요? 미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받을게요. 근데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순자는 문을 닫았습니다. 미선은 문 앞에서 한참을 울다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막내 시동생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호가 인터폰 너머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 말 없어요. 돌아가세요. 민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반성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순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반성이요? 법정에서 저를 모욕할 때는 왜 반성 안 하셨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호 씨, 전 이제 시댁 사람이 아니에요. 남이에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고 연락하지 마세요.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민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아파트가 텅 비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된 밤이었습니다. 40년을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외로웠을까요? 아니요. 편안했습니다. 순자는 시어머니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라.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였죠? 40년간 잊고 살았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회상 1980년. 20살의 순자. 간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사람을 돌보는 일. 그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면서 포기했습니다. 시집살이 때문에.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간호사. 44년 만에 떠오른 꿈이었습니다. 이제는 늦었을까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늦지 않았어요. 다음 날 순자는 노인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관장이 순자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자원봉사하고 싶어요. 노인 돌봄 봉사요. 관장이 놀랐습니다. 어르신도 60이 넘으셨는데. 순자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할 수 있어요. 40년 동안 시어머니 돌봤거든요. 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환영해요. 그날부터 순자는 매일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봤습니다. 식사보조, 목욕보조, 말벗 되어주기.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 일을 하세요? 힘들잖아요.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법을요. 할머니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순자는 그 손의 온기에서 시어머니를 느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변호사 정민을 만났습니다. 정민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순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정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르신, 가족들이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자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남이에요. 용서는 했지만 관계는 끝이에요.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네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네, 제 선택이에요. 그날 밤 순자는 시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순자는 영정을 쓰다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제게 이 돈을 주셨는지, 제가 제 인생을 살라고 하신 거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순자는 그 바람 속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잘했어, 순자야.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판결 이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삶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진수는 회사를 잃었습니다. 법정 다툼이 알려지면서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상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수 씨, 가족도 제대로 못 챙기는 사람이 회사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표를 쓰고 나왔습니다. 50대 후반 새 직장을 구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진수는 빈 아파트에서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던 아내가 떠났습니다. 직장도 잃었습니다.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진수는 소주잔을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신우이 미선은 더 비참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친정 어머니 장례 때 한 번도 안 갔으면서 재산은 챙기려고 했잖아. 그게 사람이야? 미선이 변명했습니다. 그건 오빠가. 남편이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하지 마. 나도 뉴스 다 봤어. 형수님이 300만 원 내서 시어머니 살렸다면서? 당신은 뭘 했어? 미선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사인해. 난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이혼 후 미선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친구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친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선아, 너 뉴스 나온 거 봤어. 형수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미선이 울먹였습니다. 그건 오빠가. 친구가 비웃었습니다. 오빠 탓만 하지 마. 너도 똑같이 원했잖아. 미선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막내 민호는 사업이 망했습니다. 법정 다툼이 알려지면서 거래처들이 끊겼습니다. 거래처 사장이 말했습니다. 민호 씨, 미안한데 우리 더 이상 거래 못할 것 같아요. 가족도 못 챙기는 사람이랑 비즈니스 하기 힘들어요. 민호가 애원했습니다. 사장님, 그건 오해예요. 제발 한 번만.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했어요. 죄송합니다. 민호의 사업체는 석 달 만에 파산했습니다. 민호는 빚에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대출, 사채, 거래처 외상, 합쳐서 2억이 넘었습니다. 민호는 형 진수를 찾아갔습니다. 진수 형, 돈 좀 빌려줘. 제발. 진수가 비웃었습니다. 나도 빈털털이야. 어디서 돈을 빌려줘? 민호가 울먹였습니다. 그럼 형수님한테 부탁해줘. 형수님은 30억이나 있잖아. 진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돈은 우리 돈이 아니야. 형수님 돈이야. 그리고 우리가 무슨 얼굴로 부탁해?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석 달 후 민호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집도 차도 모든 재산이 압류됐습니다. 민호는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사평 남짓한 방. 민호는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느 날 세 남매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싸구려 술집. 셋은 소주를 마시며 말이 없었습니다.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잘못했어. 미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해? 민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형수님한테 용서 빌 수는 없을까? 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우리가 형수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셋은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혼자 순자의 새 아파트 앞까지 갔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서 순자는 행복하게 살고 있겠죠.
진수는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만 봤습니다. 1시간을 서 있다 돌아갔습니다. 미선은 복지관 앞에서 순자를 기다렸습니다. 순자가 봉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미선이 다가갔습니다. 언니. 순자가 미선을 보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나 이혼했어. 집도 잃었어. 친구들도 다 떠났어.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울먹였습니다. 언니, 제발 용서해줘.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했어요. 진작에. 미선이 희망에 찬 눈빛으로 봤습니다.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가족이 될 순 없어요. 미선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선 씨는 저를 도둑이라고 했어요. 법정에 세웠어요. 그게 지워지나요?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돌아섰습니다. 잘 사세요, 미선 씨. 순자는 걸어갔습니다. 미선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민호는 끝까지 순자를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무슨 얼굴로 만나겠습니까? 민호는 고시원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3달 후 진수는 순자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짧은 편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순자는 서류에 사인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시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그 사람들 다 망했어요. 순자는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원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망한 거예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 전 그래도 가족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그 흔들림 속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탐욕이 가족을 망쳤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변호사 정민을 만났습니다. 정민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가족들 소식 들으셨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들 힘들게 산다고 들었어요.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와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야 해요.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탐욕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거였어요. 정민이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네, 그래요. 순자는 시어머니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순자야,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라. 순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신 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70살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웃음이 많아졌고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순자는 노인복지관에서 매일 봉사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관장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관장이 말했습니다. 순자 선생님, 제안이 하나 있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노인 돌봄 재단이요. 순자가 놀랐습니다. 재단이요? 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처럼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돕는 재단이요. 선생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 고통을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보죠. 3달 후 박순자 노인복지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순자는 30억 중
20억을 재단에 출연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큰 돈을 기부하시나요?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원하신 일이에요. 이 돈으로 누군가를 살리라고 하셨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분이 어떤 분이셨나요? 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사랑해 주신 분이에요.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돌보고 법률 지원을 하고 심리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순자는 매일 재단에 나가 일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재단을 찾아왔습니다. 70대 후반의 할머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제 통장을 가져갔어요. 돌려달라고 하면 때려요. 순자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가 저를 도와줄 줄 몰랐어요. 순자는 할머니를 꼭 안아줬습니다. 제가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순자는 할머니를 위해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쉼터를 제공했습니다. 석 달 후 할머니는 통장을 되찾았고 아들은 처벌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순자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을 받았어요. 1년 후 재단은 100명이 넘는 노인들을 도왔습니다. 순자는 지역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은 언제인가요? 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고맙다고 할 때요. 그럴 때마다 제 시어머니가 생각나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분이 어떤 말씀을 남기셨나요? 순자가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고 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시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자는 그 바람 속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순자야.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 사랑해요. 며칠 후 순자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재단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전 남편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진수는 1년 사이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고 등은 굽었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순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 신문에서 봤어.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대단해. 정말 대단해. 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자는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사과는 1년 전에 들었어요.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부러워. 당신은 행복해 보여. 나는 너무 불행해. 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진수 씨가 선택한 삶이에요. 진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진수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당신 앞으로 온 편지야. 순자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발신인은 시어머니의 옛 친구였습니다. 순자가 편지를 뜯었습니다. 편지 내용. 순자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고인 박옥선 씨의 오랜 친구 김영희입니다. 옥선 씨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지만 이제야 이 편지를 씁니다. 옥선 씨는 생전에 자주 순자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며느리는 천사야. 나를 딸처럼 사랑해준 유일한 사람이야.
옥선 씨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영희야, 나 죽으면 순자한테 이거 전해줘. 그러면서 작은 상자를 주셨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금반지가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결혼 예물로 받았다가 전당포에 맡긴 그 반지였습니다. 옥선 씨가 43년 전에 그 반지를 찾아오셨답니다. 그리고 평생 보관하고 계셨어요. 옥선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지를 순자가 다시 낄 수 있는 날이 오면 순자는 자유로워진 거야. 순자 씨, 이제 이 반지를 돌려드립니다. 행복하세요. 편지와 함께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금반지가 반짝였습니다. 43년 전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전당포에 맡긴 그 반지. 순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당신을 진짜 사랑하셨구나.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꼭 맞았습니다. 진수가 일어섰습니다. 나 이제 갈게. 순자가 불렀습니다. 진수 씨. 진수가 돌아봤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잘 사세요. 건강하시고요. 진수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도 행복해. 진수는 문을 나갔습니다. 순자는 손가락에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재단 직원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관장님, 혹시 재혼 생각 없으세요? 아직 젊으시잖아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난 이미 행복해. 가족도 있고. 직원이 놀라 물었습니다. 가족이요? 순자가 재단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있잖아. 너희들이 내 가족이야. 직원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관장님, 저희도 관장님이 가족이에요. 순자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 반지 받았어요. 순자는 영정을 쓰다듬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제 알아요. 진짜 가족이 뭔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그 흔들림 속에서 시어머니의 미소를 봤습니다. 순자는 시어머니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사랑한다, 순자야. 다음 생에 또 만나자. 그때는 내가 내 며느리가 될게.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다음 생에 꼭 만나요. 그땐 제가 시어머니를 돌볼게요. 다음 날 순자는 재단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화해 프로그램. 갈등을 겪는 가족들을 중재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상담에 한 젊은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요. 매일 간섭하시고 제 요리도 마음에 안 들어 하세요. 순자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외로우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관심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번 시어머니께 고민을 털어놓아 보세요. 아마 놀랄 거예요. 생각보다 이해해 주실지도 몰라요. 석 달 후 그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관장님, 잘 됐어요. 시어머니랑 지금 정말 잘 지내요. 순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며느리가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장님 덕분에 가족을 되찾았어요. 순자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시어머니가 원하신 일이었구나. 1년 후 재단은 수백 가족을 화해시켰습니다. 순자는 지역 영웅이 됐습니다. 방송
신문, 인터넷 어디에나 순자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0억을 받고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한 며느리. 가족에게 버림받았지만 더 큰 가족을 만든 여성. 순자는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일 복지관에 나가 노인들을 돌봤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순자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시어머니가 순자를 안아줬습니다. 물론이지. 넌 내 자랑이야. 순자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행복하세요? 시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해. 너도 행복하니까. 순자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순자는 72살입니다. 재단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수천 명의 노인들이 순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매일 일합니다. 피곤하지만 행복합니다. 손가락에 금반지를 볼 때마다 시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오늘도 순자는 복지관에 갑니다.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순자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순자가 환하게 웃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이 제 가족인걸요. 어르신들이 웃습니다. 순자는 이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습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시어머니가 원하신 삶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시어머니 산소에 들렀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말합니다. 시어머니, 오늘도 잘했죠? 바람이 불어옵니다. 순자는 그 바람 속에서 대답을 듣습니다. 잘했어, 순자야. 사랑해. 순자는 웃으며 일어섭니다. 저도 사랑해요, 시어머니. 순자는 집으로 걷습니다. 석양이 아름답습니다. 손가락에 금반지가 햇빛에 반짝입니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시어머니, 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하늘에서 빛이 내려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입니다. 순자는 그 빛 속에서 걷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내일을 향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돈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가족을 선택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